32년 동안 전 부치는 소리가 가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다는 아내의 고백. 팔순 아버지의 완고한 성벽을 허물고 우리는 제사상 대신 푸켓의 햇살을 선택했습니다. 죽은 사람 밥상 차리다 산 사람 잃지 말라는 아버지의 눈물. 진짜 복은 가족이 함께 웃는 것이었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출근 준비를 하려고 부엌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싱크대 앞에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싱크대 모서리를 양손으로 붙잡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가 부르자 아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며칠 동안 한숨도 자지 못한 사람처럼, 아니, 몇 년 동안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싱크대에는 아직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기름때가 눌어붙은 프라이팬이 3개, 전을 붙였던 널쩍한 철판이 2개, 그리고 크고 작은 접시와 대접이 수십 개. 물을 받아놓은 대야에는 누런 기름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부엌 전체에 기름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도 빠지지 않는, 며칠 동안 쉬지 않고 전을 부친 사람만이 아는 그 퀴퀴한 냄새. 저는 그제야 아내가 새벽부터 일어나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잠은 잤어?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고개를 숙이고 싱크대를 붙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마치 그 손을 놓으면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올해로 결혼 32년 차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아내는 매년 2번, 설과 추석이면 똑같은 일을 반복해왔습니다. 명절 열흘 전부터 장을 보기 시작하고 닷새 전부터는 밑반찬을 만들고 사흘 전부터는 본격적인 전 부치기가 시작됩니다. 동태전, 깻잎전, 호박전, 고추전, 두부전, 녹두전, 그리고 산적과 갈비찜, 잡채와 나물 5가지. 과일은 껍질을 깎아 정갈하게 담아야 하고 약과와 다식도 정성껏 놓아야 합니다. 저희 집은 제가 장남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는 제가 제주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명절은 늘 저희 집에서 지냈습니다. 동생 2과 누이 3, 그 가족들까지 합하면 20명이 훌쩍 넘는 인원이 저희 집에 모였습니다. 아내는 그 많은 사람들의 밥을 지어야 했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성묘길을 다녀오고 다시 저녁을 준비하고 손님들이 돌아간 후에는 밤늦도록 설거지를 하고 남은 음식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셨고 할머니가 그러셨으니까요. 명절에 며느리가 고생하는 것은 원래 그런 것이라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믿어왔습니다. 아내와 저 사이에는 5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딸 3의 아들 2. 지금은 모두 출가하여 각자의 가정을 꾸렸지만 아이들이 어릴 때는 정말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5 아이를 키우면서도 아내는 한 번도 명절 음식을 줄이자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는 완고한 분이셨습니다. 제사상에 빠지는 음식이 있으면 조상님께 불효한다고 말씀하셨고 전이 조금이라도 타거나 모양이 흐트러지면 정성이 부족하다고 꾸짖으셨습니다. 아내는 그런 꾸중을 피하기 위해 더욱 완벽하려고 애썼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전을 부치고 아이들 밥을 먹이고 제사 준비를 하고 손님을 맞고 다시 뒷정리를 하고 그렇게 명절 사흘 동안 아내가 잠을 자는 시간은 하루에 서너 시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차례상 앞에 앉아 절을 하고 동생들과 막걸리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끔 음식이 맛있다고 칭찬은 했지만 부엌에 들어가 아내를 도와본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올해 추석은 유독 힘들었습니다. 첫째 딸이 아이를 데리고 왔고 둘째 딸은 시댁에 가지 않고 친정에 왔습니다. 막내딸까지 합류하니 손녀 손자만 6명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집안을 뛰어다니며 소란을 피웠고 딸들은 아이들을 돌보느라 어머니를 도울 여력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사흘 동안 거의 쉬지 못했습니다. 첫째 날은 전을 부치고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둘째 날은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다녀온 후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셋째 날은 아침 식사를 차리고 손님들을 배웅한 후 온 집안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 밤 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문득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부엌에서 나는 작은 소리. 처음에는 설거지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규칙적이지 않았습니다. 뚝, 뚝, 뚝.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 가라앉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부엌에 가보니 아내가 싱크대 앞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들썩이며 손에는 설거지용 수세미가 들려 있었고 수세미에서 비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너무 힘들어서. 그 한마디가 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32년 동안 아내가 힘들다고 말한 적이 있었던가요? 아이들을 키울 때도 시부모님을 모실 때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아내는 한 번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할 수 없었던 것이겠지요. 그날 밤 아내가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만 그런 거 아니야. 아내의 친정은 종갓집입니다. 경상북도 안동에서 대대로 내려온 명문가. 아내의 아버지는 종손이셨고 아내의 오빠가 다시 종손이 되었습니다. 종갓집이라는 이름은 명예롭게 들리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아내의 어머니, 그러니까 저의 장모님은 평생을 제사에 바치셨습니다. 설, 추석은 물론이고 기제사가 1년에 12번, 불천이 제사까지 합하면 거의 매달 제사가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제사 음식을 준비하다가 허리가 굽으셨고 손가락 관절은 뒤틀렸습니다. 우리 엄마 그렇게 살다 돌아가셨어.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큰오빠도. 아내의 큰오빠는 5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올케 언니는 종갓집 며느리의 삶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제사 때마다 수십 명의 문중 어른들이 몰려오고 그 많은 사람들의 밥을 지어야 했습니다. 한 번의 제사를 치르려면 일주일을 준비해야 했고 일주일을 뒷정리해야 했습니다. 올케 언니는 결국 병이 났습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 그리고 어느 날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빠는 아직도 혼자야. 종갓집 며느리로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없대. 아내의 이야기를 듣던 저는 문득 형님 생각이 났습니다. 저의 형님도 5년 전에 이혼하셨습니다. 형수님은 차분하고 인내심이 강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형님 댁은 저희 집보다 더 많은 제사를 모셨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그리고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까지. 제사가 없는 달이 거의 없었습니다. 형수님은 20년 넘게 그 제사들을 책임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모두 출가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형수님은 갑자기 변했습니다. 아니, 변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터져 나온 것이겠지요. 난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 형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형님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왜 갑자기 그러느냐고
조금만 더 참으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형수님에게 조금만 더는 없었습니다. 이미 20년을 참아온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유교적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명절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희생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 희생이 결국 가정을 해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을. 형님의 이혼, 처형의 이혼, 모두 제사와 명절이 원인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다른 이유를 댔지만 그 뿌리에는 한 사람에게만 짐을 지우는 불공평한 구조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될까봐 무서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2년 동안 아내에게 짐을 지워온 것은 다름 아닌 저였으니까요. 그날 밤 아내는 제게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첫째 임신했을 때 있잖아. 아내의 눈이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추석이었어. 배가 불러서 움직이기도 힘들었는데 어머니가 전을 부치라고 하셨어. 저는 그때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저는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느라 바빴겠지요. 기름이 튀어서 손등에 화상을 입었어. 그런데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그래도 저는 다 붙였지? 그러셨어. 아내의 목소리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슬픔만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였어. 전 부치는 소리가. 아내가 말을 멈추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전 부치는 소리가 내 가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려. 지글지글. 기름에 반죽이 닿을 때 나는 그 소리. 저에게는 명절의 정겨운 소리였지만 아내에게는 고통의 소리였습니다. 지글지글. 뜨거운 기름이 튀고 연기가 피어오르고 온몸에 기름 냄새가 배는 그 시간. 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아내는 부엌에서 혼자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지글지글. 한 장, 두 장, 세 장. 수백 장의 전을 부치는 동안 아내의 다리는 붓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내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글지글. 그 소리가 이제야 저에게도 들립니다. 아내의 젊음이 타들어가는 소리. 아내의 꿈이 시들어가는 소리. 아내의 인생이 기름 연기처럼 사라져가는 소리. 아내는 결혼 전에 꿈이 있었습니다. 교사.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내의 꿈이었습니다. 아내는 사범대학에 진학했고 교원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결혼하면서 그 꿈은 접어야 했습니다. 첫째 아이가 생겼고 둘째, 셋째가 연이어 태어났습니다. 5 아이를 키우면서 공부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는 한 번도 그 꿈에 대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아내의 눈에서 아쉬움을 보았습니다. 학교 앞을 지나갈 때, 교사 드라마를 볼 때, 아이들의 담임 선생님을 만날 때, 그 꿈을 포기하게 만든 것이 저였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빚을 갚기 위해 제가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명절 때 전을 부치게 하고 제사를 준비하게 하고 뒷정리를 하게 했습니다. 32년 동안 해마다 2번씩 아내가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행복했어? 명절 때 말입니다. 가족들이 모이고 웃음소리가 넘치고 아이들이 뛰어다니던 그 시간들. 저는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아내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외면해 왔습니다. 난 행복하지 않았어. 아내의 고백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어. 명절이 다가오면 무서웠어. 일주일 전부터 잠을 못 잤어. 끝나고 나면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아내는 32년 동안 명절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제가 기다리던 그 명절을 아내는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부엌에 앉아 있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내의 손등에는 오래된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기름에 튀어 생긴 흉터, 그 위로 새로운 화상 자국이 겹쳐 있었습니다. 마치 나이테처럼 32년의 세월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내의 손가락 관절은 굵어져 있었습니다. 찬물에 설거지를 하고 무거운 냄비를 들고 수없이 반죽을 치대면서 생긴 것입니다. 예전에는 가느다랗고 예뻤던 손가락이 이제는 할머니의 손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의 허리는 굽어 있었습니다. 쪼그려 앉아 나무를 다듬고 서서 전을 부치고 허리를 숙여 바닥을 닦으면서 망가진 것입니다. 저는 그제야 아내의 몸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32년의 명절이 남긴 흔적들을,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온 것일까? 누구를 위한 제사였고 누구를 위한 명절이었을까? 조상을 기리고 가족을 모으는 것이 제사의 의미라면 왜 그 제사 때문에 가족이 무너지는 것일까? 형님의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처형의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도 무너지기 직전에 와 있었습니다. 저는 조상님의 제삿밥보다 아내의 밥 한 끼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왜 몰랐을까요? 명절에 친척들이 모이는 것보다 아내가 행복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왜 몰랐을까요? 32년이 지나서야, 아내가 쓰러지고 나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아직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이제야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32년 동안의 잘못을 한마디 사과로 덮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예순이 넘어서 처음으로 저는 아내 앞에서 울었습니다. 아내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하면 뭘 해줄 건데? 저는 대답했습니다. 뭐든지. 당신이 원하는 거라면 뭐든지. 그때 아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둡기만 했던 눈에 작은 빛이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진짜? 아내가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 명절에. 아내의 말을 듣고 저는 한동안 멍했습니다. 여행? 응. 해외여행. 비행기 타고 멀리. 전 부치는 소리가 안 들리는 곳으로. 아내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32년 동안 한 번도 말하지 못했던 소원.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명절에 쉬고 싶다는 것, 기름 냄새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것, 전 부치는 소리를 듣지 않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다음 설에 가자.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32년 만에 처음 보는 명절과 관련된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장남이 명절에 집을 비운다는 것,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그래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내 편에 서기로. 그날 밤 이후 저희 집에는 이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차려주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저라는 사람이 이 집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저는 그 침묵이 무서웠습니다. 부부 싸움은 많이 해봤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문을 쾅 닫고 며칠씩 삐져서 말을 안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아내의 침묵에는 분노가 없었습니다.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체념만 있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말을 걸어보려고 애썼습니다. 밥 맛있다. 오늘 날씨 좋네. 뭐 필요한 거 없어? 하지만 아내는 고개만 끄덕이거나 짧게 응이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저녁이면 아내는 일찍 방에 들어갔습니다. 불을 끄고 누워 있었지만 잠을 자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도 옆에 누웠지만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인데 마음은 수천 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밤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여보, 여행 이야기 진심이었어?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내가 잠든 줄 알았습니다. 당신은? 어둠 속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은 진심이었어? 뭐든지 해주겠다는 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그냥 한 말이었습니다. 아내를 달래기 위해,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한 말이었습니다. 아내는 제 침묵을 읽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다시 침묵. 닷새째, 저는 회사에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보고 있어도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싱크대를 붙잡고 쓰러질 듯 서 있던 모습. 전 부치는 소리가 내 가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려라고 했던 그 말. 32년 동안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다는 고백. 점심시간에 저는 회사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지만 그냥 바람을 쐬고 싶었습니다. 서울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뭘 한 걸까? 32년 동안 돈을 벌어왔습니다. 5 아이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집도 마련했고 차도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아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아내가 명절이 두렵다고 하는데, 아내가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는데,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지금 뭔가를 하지 않으면 나도 형님처럼 되겠구나. 아내를 잃겠구나. 엿새째 저녁 저는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결혼하고 처음으로 아내가 놀라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뭐해? 미안해. 여행 가자. 진짜로. 다음 설에 제사 안 지내고 여행 가자. 아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믿고 싶지만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장남인데. 아버지가 허락하실 리가 없잖아. 맞았습니다. 아버지. 저희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십니다. 80이 넘으셨지만 정정하시고 무엇보다 전통을 중시하시는 분입니다. 제사를 빠뜨리면 조상님께 불효라고, 명절에 자식들이 모이지 않으면 가문이 수치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께 제사 대신 여행을 가겠다고 말한다? 상상만 해도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내가 말씀드릴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직 아버지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매일 내일 가야지 하고 다짐했지만 막상 그날이 되면 핑계를 찾았습니다. 회의가 있다. 피곤하다. 주말에 가자. 사실 무서웠습니다. 아버지의 실망한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이놈이 미쳤나 하고 호통치실 것이 무서웠습니다. 평생 불효자 소리를 들을 것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이 있었습니다. 아내를 잃는 것. 형님은 이혼 후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술을 드시지 않던 분이 매일 술을 드시고
사람들을 피하고 혼자 방에만 계십니다. 그때 아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하시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형님처럼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열흘째 되는 토요일 아침,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아버지는 경기도 외곽의 전원주택에 혼자 사십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시골로 내려가셨습니다. 자식들이 모시겠다고 해도 내 밥은 내가 해먹는다며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 1시간 반 동안 저는 머릿속으로 수십 번 연습했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사실은, 하지만 아무리 연습해도 그 다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안 지내겠습니다라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속도로 휴게소에 차를 세웠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아직도 아버지 앞에만 서면 10살짜리 아이가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휴게소에서 커피를 마시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갈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진심이었어? 저는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아버지 댁에 도착한 것은 오전 11시였습니다. 마당에 차를 세우자 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텃밭에서 일하고 계셨는지 장갑을 끼고 계셨습니다. 웬일이냐? 미리 연락도 없이 그냥 뵙고 싶어서요. 아버지가 저를 한참 쳐다보셨습니다. 그 눈빛에 뭔가 읽히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랬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것 같은. 들어와. 밥 먹었냐? 아버지가 라면을 끓여주셨습니다. 80이 넘은 아버지가 라면을 끓이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아버지도 많이 늙으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넓어 보이던 등이 이제는 굽어 있었습니다. 손도 예전처럼 힘이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많이 외로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명절을 기다리시는 것이겠지요. 1년에 2번 자식들이 다 모이는 그날을 저는 그런 아버지께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라면을 먹는 내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묵묵히 드셨습니다. 다 먹고 나서 설거지를 하려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라. 저는 멈췄습니다. 네. 올 때부터 표정이 그러더라. 무슨 일이냐? 저는 아버지와 마주 앉았습니다. 거실에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어머니 영정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아래 조그만 제단에 향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신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그러기를 몇 번. 그래, 천천히 해라. 급할 거 없다. 아버지의 그 말씀에 오히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응? 다음 설에 제사를 못 지내게 됐습니다. 침묵.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뭐라고? 제사를 못 지내게. 아니, 그건 들었다. 왜? 저는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내가 싱크대 앞에서 쓰러질 뻔한 이야기, 32년 동안 명절이 두려웠다는 고백, 전 부치는 소리가 가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린다던 그 말, 그리고 일주일 넘게 말도 하지 않는 아내의 모습. 아버지는 묵묵히 들으셨습니다. 표정이 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 아내와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설 연휴에. 명절에 여행? 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명절에 자식이 집을 비워 제사를 팽개치고. 아버지, 네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제삿날에 손자가 외국에서 놀고 있다? 그게 말이 되냐?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불효자식?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냐? 저도 일어섰습니다. 아버지와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평생 아버지의 눈을 피해왔던 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만은 피하면 안 됐습니다. 아버지, 저도 압니다. 제가 불효자인 거 알면서 왜 이러는 거냐? 그래도 저는 아내랑 끝까지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무슨 소리냐? 끝까지 살다니 무슨... 형님 생각 안 나십니까?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형수님이 왜 나가셨는지 아십니까? 20년 동안 제사에 시달리다가 병이 나서 나가신 겁니다. 형님은 아직도 혼자입니다. 60이 넘어서 혼자 밥 먹고 혼자 주무시고 아버지가 입을 다무셨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처가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처남이 왜 이혼했는지 아십니까? 종갓집 제사 때문입니다. 올케가 못 견디고 나갔습니다. 처남도 지금 혼자입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제사를 지키려다가 가정이 깨졌습니다. 조상을 모시려다가 후손이 불행해졌습니다. 그게 조상님들이 원하시는 겁니까?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저도 형님처럼 될 것 같습니다. 아내가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합니다. 32년 동안 참아왔는데 이제 한계라고. 아버지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생각에 잠긴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앞에, 60이 넘은 나이에 80 넘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 불효자 소리 들어도 좋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동네방네 욕먹어도 좋습니다. 제사 안 지내는 불량한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받아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 아내랑은 끝까지 살고 싶습니다. 방 안에 제 울음소리만 울렸습니다. 저는 60년 넘게 살면서 아버지 앞에서 운 적이 없었습니다. 남자는 울면 안 된다고, 장남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배워왔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저는 울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한참 후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마당의 감나무가 보이는 쪽이었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아버지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명절 끝나면 며칠씩 알아누웠다. 알고 있었냐? 저는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명절 후에 아프셨다는 것을. 그래도 한 번도 힘들다고 안 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지. 그게 당연한 줄. 아버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아닌데. 아버지가 돌아서서 저를 보셨습니다. 내 형수가 나갈 때 형이 뭐라 그랬는지 아냐? 조금만 더 참지. 왜 이제 와서 그러냐? 그랬다더라.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근데 그게 조금이 아니었던 거지. 20년을 참은 거였으니까. 아버지가 다시 창밖을 보셨습니다. 너희 어머니도 그랬을 거다. 평생을 참은 거였을 거야. 근데 나는 그걸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했던 건지도 모르지. 저는 아버지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등이 더 굽어 보였습니다. 내장인 어른 댁은 종갓집이라며. 예, 아버지. 거기도 제사가 많다고 들었다. 1년에 10번도 넘게 지낸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서 처남이 이혼을 했고, 예. 그리고 우리 집도 형이 이혼을 했고. 아버지가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너까지 그렇게 되면 이 집안에 남는 게 뭐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사가 뭔지 아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조상님께 예를 올리는 조상이 뭘 바라겠냐? 자손이 잘 살기를 바라지. 자손이 불행해지는 걸 바라는 조상이 어딨냐? 아버지가 어머니 영정 사진 앞으로 가셨습니다.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뒷모습만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생각해? 아버지가 어머니 사진에 말을 거셨습니다. 큰애가 저러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해? 방안이 고요했습니다.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뭔가를 들은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그렇겠지. 아버지가 돌아서셨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그러신다. 죽은 사람 밥상 차리다가 산 사람 잃으면 안 된다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제 앞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를 잡으셨습니다. 나도 내 어머니한테 미안한 게 많다. 아버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시켜놓고 한 번도 미안하다고 못했다. 고맙다고도 못했어.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네 처는 아직 살아있으니까, 늦지 않았으니까, 아버지, 미안하다고 해라. 고맙다고 해라. 그리고 행복하게 해줘라. 아버지가 제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여행 가라. 네. 설에 여행 가라. 네 처 데리고 멀리 가라.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제사는 내가 지낸다. 예. 간소하게. 나 혼자. 너희 어머니랑 둘이서. 아버지가 어머니 사진을 바라보셨습니다. 원래 제사라는 게 그런 거다. 거창하게 음식 차리고 사람 모으는 게 제사가 아니야. 조상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 그게 제사지. 저는 다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번에는 절을 올렸습니다. 큰절. 감사합니다, 아버지. 됐다, 일어나라.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일어나서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버지도 서툴게 저를 안으셨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아버지가 제 등을 두드리셨습니다. 죽은 예법보다 산 사람이 중요하다. 그걸 내가 왜 여태 몰랐을까? 저는 아버지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차를 세우고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야. 아버지 만나고 오는 길이야. 전화기 너머로 아내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설에 여행 가도 된대. 진짜야. 아버지가 허락하셨어.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가 전화를 끄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아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흐느낌, 그리고 한마디. 고마워. 저는 핸들을 잡고 울었습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32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에게 무언가를 해준 것 같았습니다. 아내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와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열흘 동안 어둡기만 했던 눈에 빛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야? 응. 아버지가 직접 가라고 하셨어. 거짓말 아니지? 아니야. 진짜야. 아내가 저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32년 만에 처음 보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갈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시작이구나. 새로운 시작.
명절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아내의 희생 위에 세워진 행복이 아니라 함께 누리는 행복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해보자고. 저도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한번 해보자. 새롭게 시작해보자. 설 연휴 한 달 전 저희 집 거실은 여행 책자로 가득했습니다. 푸켓 가이드북, 태국어 회화책, 해외여행 체크리스트. 아내는 매일 저녁 소파에 앉아 책자를 넘기며 일정을 짰습니다. 형광펜으로 밑줄을 긋고 포스트잇을 붙이고 작은 노트에 메모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32년 만에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명절 준비를 할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한숨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내의 어깨는 펴져 있었고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보, 피피섬이라는 데가 있대. 영화 더 비치 촬영지래. 그래. 바다가 정말 예쁘대. 에메랄드 빛이래. 아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오래도록 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내의 눈에서 빛이 사라진 것이. 여행은 처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같이 가면 안 되겠냐? 저는 놀랐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해외여행을 한 번도 가신 적이 없었습니다. 비행기를 타본 적도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갑자기 같이 가시겠다고. 아버지, 비행기 오래 타셔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뭐가 안 괜찮아? 8순이 넘었다고 비행기도 못 타? 아버지의 고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도 외로우셨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혼자 지내시는 명절이 쓸쓸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형님도 연락이 왔습니다.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형님은 이혼 후 5년 동안 명절을 혼자 보내셨습니다. 텅 빈 집에서 텔레비전만 틀어놓고 저는 형님을 외면해왔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여행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저와 아내 둘만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가시겠다고 하시자 형님도 그리고 막내딸 가족도 함께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막내딸은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남편과 아이 둘, 네 식구. 막내딸도 시댁 명절이 부담스러웠던 모양입니다. 사돈 어른께 조심스럽게 양해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처음으로 해외여행 가시는 거잖아. 저도 같이 가고 싶어요. 결국 10명의 대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형님, 저와 아내, 막내딸 부부와 손주 둘, 그리고 막내 아들까지. 막내 아들은 아직 미혼이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함께 여행하면 힘들지 않을까? 아내가 또 고생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아내는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이왕 가는 거 다 같이 가면 좋지. 아버지도 모시고. 출발 일주일 전 저는 아내와 함께 짐을 쌌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내 혼자 짐을 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먼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아내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왜 못 믿어? 아니, 그냥 신기해서. 저는 그 말에 부끄러웠습니다. 32년 동안 짐 싸는 것을 도와준 적이 없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아내가 옷을 고르는 것을 도왔습니다. 평소에는 어둡고 수수한 옷만 입던 아내였습니다. 회색, 검정, 갈색.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거 어때? 아내가 꺼낸 것은 하늘색 원피스였습니다. 막내딸이 선물해 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도 입지 못하고 옷장에만 넣어두었다고. 예쁘네. 입어봐.
아내가 머뭇거렸습니다. 내 나이에 무슨 원피스야? 무슨 소리야? 입어봐. 아내가 원피스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나온 아내를 보고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가 예뻤습니다. 출발 당일 인천공항 제2터미널 새벽 5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비행기는 아침 9시였지만 10명이 함께 움직이려면 일찍 나서야 했습니다. 공항 출국장 앞에서 가족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아버지가 제일 먼저 오셨습니다. 긴장한 표정이셨습니다. 평생 해외여행은커녕 비행기도 몇 번 안 타보셨으니 그럴만했습니다. 아버지 손에는 낡은 여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발급받아서 한 번도 쓴 적 없는 여권. 형님이 그 다음에 오셨습니다. 형님은 어색하게 웃으셨습니다. 5년 만에 가족 행사에 참석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혼 후로는 명절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으셨으니까요. 오랜만이다. 제가 인사하자 형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오랜만이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막내딸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손주 둘이 뛰어오며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6살 손녀와 4살 손자. 아이들은 공항의 분위기에 들떠 있었습니다.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구경했습니다. 엄마, 비행기 어디 있어? 저 멀리 있어. 이따가 타는 거야. 손녀가 유리창 너머로 비행기를 구경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이번 여행은 어떤 기억으로 남을까요? 막내 아들은 제일 늦게 왔습니다. 허겁지겁 뛰어오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해요, 늦었죠? 괜찮아. 아직 시간 있어. 10명이 모두 모였습니다. 아버지, 형님, 저와 아내, 막내딸 부부, 손주 둘, 막내 아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절 제사 대신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 맞는 건지 각자 마음 한구석에 불안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뭘 그렇게 서 있냐? 비행기 놓치겠다. 그 한마디에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다들 웃었습니다. 아버지, 아직 2시간이나 남았어요. 그래도 일찍 들어가야지. 줄이 길면 어쩌려고. 아버지의 걱정에 형님이 웃으셨습니다. 아버지, 요즘은 기계로 해서 금방이에요. 기계? 무슨 기계? 자동 출입국 심사요. 여권 갖다 대면 끝이에요. 아버지가 고개를 갸웃거리셨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10명이 한 줄로 서서 보안 검색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금속 탐지기 앞에서 당황하셨지만 막내딸이 옆에서 도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주머니에 있는 거 다 빼셔야 해요. 이것도? 이동전도? 네, 다요. 어르신을 모시고 여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설레는 표정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아내는 창가 자리에 앉았고 저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비행기가 땅을 박차고 하늘로 올라가는 순간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진짜 가는 거야.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진짜 가는 거야.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작아져 갔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성냥갑처럼 작아지고 한강이 실처럼 가늘어졌습니다. 아내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설날에 비행기를 타게 될 줄 몰랐어. 나도. 작년 이맘때는 뭐 했지? 저는 생각했습니다. 작년 설날. 아내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전을 부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졸고 있었을 것이고, 그랬지. 작년에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내도 알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비행시간은 5시간 반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긴장하셨지만 곧 적응하셨습니다. 기내식을 드시고 영화를 보시고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손주들은 비행기가 신기한지 이리저리 구경했습니다. 손녀는 창밖의 구름을 보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엄마, 구름 위에 있어. 우리 구름 위에 있어. 막내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지금 하늘을 날고 있는 거야.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명절이 아닐까? 가족이 함께 있는 것, 웃고 있는 것, 행복한 것. 전을 부치고 제사를 지내고 뒷정리를 하는 것이 명절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그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푸켓 국제공항에 도착한 것은 현지 시간으로 오후 2시였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후덥지근한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한국의 매서운 겨울바람과는 전혀 다른 공기였습니다. 따뜻하고 습하고 어딘가 달콤한 냄새가 섞여 있는. 덥다. 손녀가 소리쳤습니다. 아이는 두꺼운 패딩을 벗어던지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아버지도 놀라셨습니다. 여긴 겨울이 아니구나. 네, 아버지. 여긴 1년 내내 여름이에요. 그런 데가 다 있어? 아버지가 신기해 하셨습니다. 80년을 사셨지만 세상에는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현지 가이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리 예약해둔 전용 밴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사와디캅, 환영합니다. 가이드가 두 손을 모아 인사했습니다. 10명이 짐을 싣고 밴에 올랐습니다. 밴이 출발하자 창밖으로 이국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푸켓의 풍경은 한국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도로 양옆으로 야자수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초록빛 잎사귀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하늘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파랬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 도로에는 오토바이가 가득했습니다. 헬멧도 쓰지 않은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쌩쌩 달렸습니다. 어떤 오토바이에는 4명이 함께 타고 있기도 했습니다. 위험해 보이는데. 아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익숙한 거래요. 가이드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태국에서는 오토바이가 제일 흔한 이동수단이에요. 걱정 마세요. 창밖으로 사원이 보였습니다. 황금빛 지붕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그 옆에는 커다란 불상이 있었습니다. 하얀 불상이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게 뭐예요? 손녀가 물었습니다. 부처님이야. 부처님 아시지? 부처님이 여기도 있어? 응, 태국에는 불교를 믿는 사람이 많아. 아이는 신기한 듯 불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배는 빠통 해변 근처의 리조트에 도착했습니다. 리조트는 생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시원한 냉방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로비에는 난초가 장식되어 있었고 은은한 향이 퍼졌습니다. 체크인을 하는 동안 아버지는 로비의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긴 비행에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여기 참 좋네. 마음에 드세요, 아버지? 응. 이런 데가 있었어? 아버지가 주위를 둘러보셨습니다. 리조트 직원들이 두 손을 모아 인사하고 웰컴 드링크를 건넸습니다. 아버지는 어색하게 받아드셨습니다. 이게 뭐냐? 음료수예요. 마셔보세요. 공짜야? 네, 공짜예요. 아버지가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달다. 저는 웃었습니다. 아버지도 웃으셨습니다. 방에 짐을 풀고 저희는 빠통 비치로 나갔습니다.
리조트에서 해변까지는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골목을 지나자 눈앞에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푸른 바다.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바다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물빛이 투명했습니다. 에메랄드빛과 코발트빛이 섞인 형용하기 어려운 색이었습니다. 하얀 파도가 모래사장에 부드럽게 밀려왔습니다. 해변에는 파라솔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서양 관광객들이 일광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레게 음악이 들려왔습니다. 손주들이 환호하며 달려갔습니다. 바다다, 바다. 아이들이 모래사장에 발을 딛는 순간 까르르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뜨거워. 모래가 뜨거워. 막내딸이 아이들 손을 잡고 물가로 데려갔습니다. 파도가 아이들의 발을 적셨습니다. 차가워. 아니야, 따뜻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파도 소리에 섞였습니다. 저는 해변에 서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는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출발 전에 입어보았던 그 원피스. 밀짚 모자를 쓰고 샌들을 신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아내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아내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아내가 눈을 감고 바람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지금쯤 아내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뜨거운 기름 앞에서 전을 붙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등에 땀이 흐르고 다리는 퉁퉁 붓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아내는 이곳에 있었습니다. 푸른 바다 앞에서 예쁜 원피스를 입고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응? 예뻐. 아내가 놀란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진짜야. 예뻐. 아내의 볼이 발그레해졌습니다. 32년 만에 처음 보는 수줍은 표정이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우리는 정실론 쇼핑몰로 갔습니다. 빠통 빛이 한가운데 있는 큰 쇼핑몰이었습니다.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왔습니다. 손주들은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졸랐고 막내 아들은 면세점에서 선글라스를 골랐습니다. 아버지는 쇼핑몰이 낯설어 보이셨습니다. 여기저기 둘러보시다가 결국 로비의 벤치에 앉으셨습니다. 나는 여기서 기다릴게. 너희들 구경해라. 형님이 아버지 옆에 앉으셨습니다. 저도 여기 있을게요. 저는 아버지와 형님을 남겨두고 아내와 함께 쇼핑몰을 돌았습니다. 아내는 옷가게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저거 예쁘다. 아내가 가리킨 것은 꽃무늬 블라우스였습니다. 흰 바탕에 분홍꽃이 수놓인. 사라고. 예쁘잖아. 그래도 비싸 보이는데.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사와디카, 도와드릴까요? 저는 블라우스를 가리켰습니다. 이거 주세요. 그리고 저 스카프도요. 아내가 저를 말렸습니다. 너무 많아. 하나만. 괜찮아. 32년치 선물이야.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녁은 해변가의 레스토랑에서 먹었습니다. 야외 테이블에 10명이 둘러앉았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해가 지는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에서 분홍빛으로 다시 보랏빛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태양이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바다가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와, 손녀가 감탄했습니다. 예쁘다. 아버지도 말없이 노을을 바라보셨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어머니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태국 요리들, 똠양꿍, 팟타이, 그린커리, 손주들을 위한 볶음밥도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아버지가 똠양꿍을 보며 물으셨습니다. 새우 넣은 국이에요. 드셔보세요.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 드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맵다? 괜찮으세요? 근데 맛있네. 아버지가 다시 숟가락을 드셨습니다. 다들 웃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 우리는 요트 투어를 떠났습니다. 프라이빗 전용 요트 10명이 함께 탈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선장과 승무원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오늘 피피섬으로 갑니다. 약 2시간 걸려요. 요트가 출발했습니다. 처음에는 파도가 조금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걱정하셨습니다. 배가 많이 흔들리네.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6.25대 피난선보다는 낫네. 아버지가 농담을 하셨습니다. 형님이 웃으셨습니다. 아버지도 참. 요트가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자 물빛이 달라졌습니다. 항구 근처의 탁한 물빛이 점점 맑아지더니 이윽고 에메랄드빛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평생 이런 색의 바다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바다, 영화 속에서만 보던 바다, 그 바다가 지금 눈앞에 있었습니다. 피피섬에 도착했을 때 모두가 탄성을 질렀습니다. 석회암 절벽이 바다 위로 솟아 있었습니다. 절벽에는 초록빛 나무들이 빼곡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해변이 있었습니다. 하얀 모래와 투명한 바다. 여기가 영화 촬영지래요. 막내딸이 설명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나오는 영화요. 더 빛이. 아버지가 고개를 갸웃거리셨습니다. 누구? 할리우드 배우요. 타이타닉에 나온. 아, 그 영화. 네 어머니랑 봤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잠시 낮아졌습니다. 어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요트가 자금만에 정박했습니다. 승무원이 사다리를 내렸습니다. 수영하실 분은 내려가셔도 돼요. 손주들이 먼저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물속으로 첨벙.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다 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할아버지, 물 봐요. 물고기 보여요. 손녀가 소리쳤습니다. 투명한 물속으로 형형색색의 물고기가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스노클링 장비를 나눠주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써보세요. 물속이 다 보여요. 내가 이런 걸 어떻게 써? 제가 도와드릴게요. 막내 아들이 아버지께 스노클링 마스크를 씌워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어색하게 물을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리고 탄성을 지르셨습니다. 야, 진짜 보여. 그쵸? 신기하죠? 물고기가 이렇게 많아? 아버지의 목소리에 어린아이 같은 감탄이 묻어 있었습니다. 80평생 처음 보는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요트 위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주들이 바다에서 물장구를 치고 막내 아들이 옆에서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막내딸 부부는 함께 스노클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요트 난간에 기대어 바다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승무원이 건넨 코코넛 음료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요트 앞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눈을 감고 햇살을 받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32년 동안 아내는 한 번도 이렇게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이 오면 준비하느라 바빴고 명절이 끝나면 뒷정리하느라 바빴습니다. 그 사이사이도 아이들 키우고 집안일하고 시부모님 모시느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저 앉아서 바람을 맞고 햇살을 받고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이 여행을 오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점심은 요트 위에서 먹었습니다. 승무원이 준비해온 도시락이었습니다. 볶음밥과 꼬치구이, 과일. 바다 한가운데서 먹는 밥은 특별한 맛이 있었습니다. 식사 후 아버지가 손주들을 부르셨습니다. 얘들아, 이리 와봐. 손녀와 손자가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버지가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셨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재밌어요? 손녀가 물었습니다. 응, 재밌다. 집에서 제사 지내는 거보다 좋아요? 순간 요트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아버지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래, 좋다. 정말요? 응. 할아버지는 너희들이랑 이렇게 있는 게 좋아. 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지셨습니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게 더 좋은 거였어. 저는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전통을 지키며 사셨습니다. 제사를 빠뜨리지 않았고 명절을 소홀히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해야 할 일이라고 믿어오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버지는 인정하셨습니다. 살아있는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더 좋다고, 손주들과 바다에서 노는 것이 더 좋다고. 그것은 아버지에게 쉬운 고백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평생의 신념을 내려놓는 것이었으니까요. 형님이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아버지, 왜? 저도 좋습니다. 형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 만에 가족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좋습니다. 아버지가 형님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말없이 그저 손만 잡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이구나. 이것이 우리가 되찾아야 할 것이구나. 돌아오는 길 요트 위에서 해가 졌습니다. 어제보다 더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바다 위로 하늘이 물들고 그 빛이 물결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10명의 가족이 갑판에 나란히 앉아 그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함께 아버지가 중얼거리셨습니다. 네 어머니가 보셨으면. 아버지의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들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행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명절의 의미를,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죽은 예법보다 산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함께하는 것이 전부라는 것을. 셋째 날 아침 저는 늦잠을 잤습니다. 여행 와서 처음으로 알람 없이 일어났습니다. 눈을 떠보니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일어나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을 받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일어났어? 응. 몇 시야? 9시 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7시 전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명절이면 더 일찍 일어나야 했고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아무데도 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저 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장에 선풍기가 천천히 돌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열대 지방 특유의 낯선 새소리. 이것이 휴식이구나. 저는 그제야 휴식의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아침 식사는 리조트 레스토랑에서 했습니다. 뷔페식이었습니다. 서양식 요리와 태국 요리가 함께 있었습니다.
손주들은 팬케이크를 좋아했고 아버지는 죽을 드셨습니다. 이 죽은 뭐냐? 타이 스타일 죽이래요. 드셔보세요. 맛이 이상하네. 근데 먹을만해. 아버지는 처음 보는 음식에도 도전하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한국 음식이 제일이야 하시며 드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행이 아버지를 바꾸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식사 후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뭐 할 거냐? 특별한 일정은 없어요. 푹 쉬시면 됩니다. 그래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버지는 가만히 있는 것을 어려워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일하며 사신 분이시니 그럴 만했습니다. 아버지, 수영장 가실래요? 막내딸이 물었습니다. 수영장? 네, 리조트 안에 큰 수영장이 있어요. 아이들이랑 놀면 되세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가보자. 리조트 수영장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야자수가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수영장 물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손주들이 먼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오세요. 손녀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어색하게 수영장 가장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수영복이 아니라 반바지를 입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왜 안 들어오세요? 할아버지는 물에 안 들어가. 발만 담글게. 아버지가 발을 물에 담그셨습니다. 손자가 아버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내가 물 뿌려줄게. 야, 하지 마. 첨벙. 손자가 두 손으로 물을 튀겼습니다. 아버지의 옷이 젖었습니다. 저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아버지가 화를 내실까봐. 하지만 아버지는 웃으셨습니다. 이놈, 할아버지 옷 다 젖었잖아. 할아버지, 미안해요. 됐다. 다 젖은 거 어쩔 수 없지. 아버지가 천천히 물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허리까지 물에 잠기자 손주들이 환호했습니다. 할아버지 들어왔다.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손주들과 물장구를 치고 계셨습니다. 팔순이 넘은 아버지가 손자가 물을 튀기면 아버지도 물을 튀기셨습니다. 손녀가 아버지 손을 잡고 이리저리 끌고 다녔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형님도 수영장에 계셨습니다. 형님은 파라솔 아래 선베드에 누워 계셨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이혼 후 형님은 사람들을 피해 다니셨습니다. 가족 모임에도 나오지 않으셨고 명절에도 혼자 지내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형님은 가족들 곁에 있었습니다. 비록 혼자 책을 읽고 계셨지만 그래도 함께였습니다. 막내 아들이 형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큰아버지, 수영 안 하세요? 나는 됐다. 너 해. 같이 하시죠. 물이 시원해요. 형님이 잠시 망설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해볼까? 형님이 물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막내 아들이 형님 옆에서 수영을 했습니다. 형님도 어색하게 팔을 저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5년 동안 혼자였던 형님, 가족에게서 멀어져 있던 형님, 그 형님이 지금 가족들과 함께 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행이 형님을 다시 우리 곁으로 데려온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수영장 옆 카바나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늘 아래 소파에 누워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니, 책을 읽는 척하며 조는 것 같았습니다. 책이 가슴 위에 올려져 있었고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32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가만히 아내의 얼굴을 본 적이 있었던가요? 눈가에 잔주름이 있었습니다. 입가에도 주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름 사이로 평화로운 표정이 보였습니다. 명절 때의 아내 얼굴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늘 지쳐 있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고, 이마에는 걱정의 주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내의 얼굴에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아내가 눈을 떴습니다. 잤어? 아니, 쉬고 있었어. 피곤해? 아니, 그냥 편해서. 아내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좋아. 그 말이 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제안드렸습니다. 아버지, 올드타운에 가볼까요? 올드타운? 그게 뭐냐? 옛날 건물들이 있는 곳이래요.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보자. 저희는 택시를 타고 푸켓 올드타운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형님, 저와 아내, 넷이서. 젊은 세대는 리조트에서 쉬겠다고 했습니다. 올드타운에 도착하자 저는 탄성을 질렀습니다. 건물들이 알록달록했습니다. 파란색, 노란색, 분홍색, 초록색. 유럽풍의 건물들이 형형색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100년도 넘은 건물들이라고 했습니다. 포르투갈 상인들이 지은 건물이라고. 골목마다 카페가 있었습니다. 앤틱 가게도 있었습니다. 벽에는 그래피티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이 어우러진 독특한 분위기였습니다. 여기 참 예쁘네. 아내가 감탄했습니다. 사진 찍자. 저기 배경 예쁘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아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분홍색 건물 앞에 선 아내. 하늘색 원피스를 입은 아내. 아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골목을 걷다가 저는 문득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내가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32년 동안 아버지와 아내는 함께 걸은 적이 있었을까요? 명절에는 아내가 부엌에 있었고 아버지는 거실에 계셨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함께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버지와 아내가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언가 말씀하셨고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도 무언가 말했고 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저는 몰래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나란히 걷는 모습, 노란색 건물을 배경으로. 형님이 제 옆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저 둘이 저렇게 걷는 거 처음 보네. 그러게요. 좋다, 그치? 네. 좋네요. 형님도 미소 지으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내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거리를 두고 서 있었습니다.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무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내가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가가려다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아내의 등을 토닥이고 계셨습니다. 한참 후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젖어 있었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뭔가 눈가를 훔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고. 아내는 한참 동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미안하대. 뭐가요? 그동안 고생시켜서. 명절 때마다 힘들었을 텐데 모른 척해서.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대신 고맙다고 하셨어. 아내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32년 동안 한 번도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아내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픈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올드타운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했습니다.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실내 인테리어가 고풍스러웠습니다. 낡은 목재 가구와 앤틱 조명,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메뉴판을 받아든 아버지가 고개를 갸웃거리셨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막내딸이 메뉴를 설명했습니다. 태국 남부 스타일 요리들, 해산물이 많았습니다. 게 요리, 새우 요리, 생선 요리. 이건 뭐냐? 푸파퐁 커리요. 게살을 커리 소스에 볶은 거예요. 게 요리? 네, 맛있대요. 그럼 그걸로 해보자. 음식이 나왔습니다. 접시마다 화려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이런 음식도 다 있구나. 드셔보세요.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한 젓가락 드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맛있네. 다행이에요. 아버지가 연신 음식을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맛이 다 있었어. 내가 80년을 살았는데 이제야 알았네. 우리는 모두 웃었습니다. 식사 중에 아버지가 문득 말씀하셨습니다. 내 80년 인생에 이렇게 좋은 밥 먹어본 적이 없다. 우리는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어렸을 때는 배고파서 못 먹었고, 커서는 일하느라 대충 먹었고, 명절에는 제사 음식 먹었는데 그건 맛있어서 먹은 게 아니라 먹어야 해서 먹은 거였지. 아버지가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밥은 그냥 맛있어서 먹는 거야. 좋은 사람들이랑 편하게. 아버지의 눈이 촉촉해지셨습니다. 이게 진짜 밥인 것 같아. 형님이 아버지의 잔에 물을 따랐습니다. 아버지, 저도 그래요. 이렇게 편하게 밥 먹은 게 얼마만인지. 형님도 눈가를 훔치셨습니다. 이혼 후 5년 동안 형님은 혼자 밥을 드셨을 것입니다. 텅 빈 집에서 텔레비전만 틀어놓고 저는 형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 이제부터 자주 보자. 형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자주 보자. 넷째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모래사장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하늘이 남색으로 다시 보랏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바다가 거울처럼 하늘을 비추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조상님, 명절에 제사를 지내지 않고 여기 와 있는 것. 처음에는 죄송스러웠습니다. 불효를 저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허락하셨다고 해도 마음 한구석에는 찜찜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조상님들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후손들이 형식적인 제사를 지내며 힘들어하는 것일까? 아니면 후손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일까? 저는 할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어렸을 때 돌아가셨지만 늘 웃으시던 분이었습니다. 손주들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할아버지가 지금 이 모습을 보신다면 뭐라고 하실까? 잘했다. 가족들이 행복한 게 제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바다 위로 주황빛 태양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햇살이 물결 위로 반짝였습니다. 따뜻한 빛이 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마음속으로 인사드렸습니다. 저희 잘 있습니다. 아버지도 건강하시고 가족들도 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명절에 제사를 못 지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지금 행복합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 그 바람이 마치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괜찮다. 행복하면 됐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조상님께 죄송했던 마음이 감사함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리조트로 돌아오니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었어? 해변에 잠깐. 혼자? 응. 해 뜨는 거 보고 왔어. 아내가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가가 젖어 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감사해서. 뭐가? 다.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당신이 힘들다고 말해줘서. 그래서 여기 올 수 있었잖아. 아내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바보. 진작에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늦지 않았어.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야. 저희는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에서. 오늘은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레이트 체크아웃을 신청해 두었습니다. 오후 4시까지 방을 쓸 수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온 가족이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다를 보기 위해. 해변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그런 것 같았습니다. 저희만의 해변 같았습니다. 손주들이 모래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같이 해요. 손녀가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어색하게 모래사장에 앉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런 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손녀가 모래를 퍼서 싸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따라 하셨습니다. 서툴게, 하지만 진지하게. 손자도 합류했습니다. 막내딸 부부도 함께 했습니다. 막내 아들도 옆에서 도왔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10명의 가족이 모래사장에 모여 있었습니다. 모래성을 쌓고 웃고 떠들고. 이것이 가족이구나. 이것이 명절이구나. 형님이 제 옆으로 오셨습니다. 좋다, 이 광경. 그렇죠? 나도 이런 거 해보고 싶었어. 형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이렇게 놀러 갔어야 했는데. 명절 때마다 집에서 제사만 지내고. 형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래서 형수가 떠난 건지도 몰라. 내가 너무 가족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님의 후회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다행이야. 형님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너는 잘하고 있어. 너는 나처럼 되지 마. 형, 재수씨 잘해줘.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럴게요. 점심을 먹고 저희는 타이 마사지를 받으러 갔습니다. 리조트 근처의 마사지 샵이었습니다. 10명 모두 함께. 손주들은 어린이 마사지가 있다고 해서 따로 받았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으로 마사지라는 것을 받아보았습니다. 마사지사가 저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순간 뜨끔했습니다. 아프세요? 아니. 많이 뭉치셨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네요. 그 말에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스트레스? 그래,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회사 일, 가정 일, 이런저런 걱정들. 하지만 마사지를 받으면서 점점 몸이 풀려갔습니다. 굳어있던 어깨가 부드러워지고 뻣뻣했던 허리가 시원해졌습니다. 나흘간 쌓인 여독이 풀려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서는 아내가 마사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혹사당했던 그 손, 기름에 튀어 화상을 입었던 그 손, 찬물에 설거지를 해서 거칠어진 그 손, 마사지사가 아내의 손을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로션을 바르고 손가락 하나하나를 마사지해 주었습니다. 아내가 중얼거렸습니다.
손이 이렇게 시원한 건 처음이야.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32년 동안 아내의 손을 한 번도 돌봐주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손이 아프다고 해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약 좀 발라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아내 손을 자주 주물러 줘야겠다고, 아내가 피곤하면 마사지를 해줘야겠다고, 아버지도 마사지를 받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 하셨습니다. 이게 뭐냐, 남이 몸을 만지는 게. 하지만 마사지가 시작되자 아버지의 표정이 달라지셨습니다. 이거 좋은데. 그쵸? 아이고, 시원해라. 아버지가 연신 감탄하셨습니다. 평생 고생하신 아버지. 농사를 짓고 자식들을 키우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한 번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으셨을 것입니다. 마사지가 끝나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게 있었어? 왜 진작 안 데려왔어? 저는 웃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아버지. 그래, 또 오자. 꼭 또 오자. 아버지가 진심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사지를 마치고 나오니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리조트로 돌아와 짐을 챙겼습니다. 방을 나서기 전 아내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벌써 끝이네. 아쉬워? 응, 너무 아쉬워. 저는 아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또 오자. 정말? 응, 내년에도 오자. 아니, 매년 오자. 아내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반짝였습니다. 약속이야? 약속?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32년 만에 저희는 다시 연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밴 안에서 손녀가 물었습니다. 내년에도 여기 와요? 아버지가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또 오자. 제사 안 지내요? 순간 밴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아버지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는 집에서 간단하게 지내면 돼. 그럼 명절에는요? 명절에는 이렇게 다 같이 놀러 오는 거야. 손녀가 환호했습니다. 야호! 손자도 따라 소리쳤습니다. 야호! 내년에도 바다 온다. 저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살며시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도 변하셨습니다. 이 여행이 아버지를 변하게 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푸켓의 섬들이 작아져 갔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 하얀 해변, 초록빛 야자수, 모든 것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응, 고마워. 내가 뭘, 용기 내줘서,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줘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나야. 당신이 힘들다고 말해줘서, 그래서 이렇게 바뀔 수 있었잖아. 아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우리, 이제 이렇게 살자. 그래, 이렇게 살자. 저는 아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 하얀 구름이 펼쳐졌습니다. 그 위로 파란 하늘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희의 새로운 시작도 저 하늘처럼 끝없이 이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기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회색빛 하늘, 앙상한 나뭇가지, 눈이 쌓인 들판, 푸켓의 찬란한 햇살과는 전혀 다른 한겨울의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돌아왔구나. 나흘간의 꿈 같은 시간이 끝나고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겁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명절 연휴가 끝나면
피로감과 허탈함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옆자리에서 아내가 눈을 떴습니다. 비행 내내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도착했어? 응, 도착했어. 아내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다녀왔네. 응, 우리 진짜 다녀왔어.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화물을 찾고 입국장을 나섰습니다. 10명의 가족이 함께 걸었습니다. 손주들은 여전히 신이 나 있었습니다. 공항 안을 뛰어다니며 구경했습니다. 한국이다. 한국 왔다. 손녀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수한 환호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미소 지었습니다. 입국장 문이 열렸습니다. 환하게 불이 켜진 로비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마중 나온 사람들, 꽃다발을 든 사람들, 플래카드를 펼쳐든 사람들. 저희를 마중 나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희에게는 서로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형님이 아버지 옆에서 팔짱을 끼고 계셨습니다. 아내가 막내딸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손주들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10명의 가족. 저희는 함께였습니다. 함께 떠났고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것만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공항 로비의 벤치에서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긴 비행에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80이 넘은 연세에 먼 여행을 다녀오신 것이라 피곤해 보이셨습니다. 저는 커피를 사왔습니다. 아버지께는 따뜻한 유자차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피곤하시죠? 피곤하지. 근데 좋은 피곤이야. 아버지가 유자차를 한 모금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일하고 나서 피곤한 거랑은 달라. 이건 뭐랄까, 행복한 피곤이랄까. 저는 그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습니다. 행복한 피곤. 그것이 지금 저희 모두가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손주들이 아버지 무릎에 기대어 졸고 있었습니다. 손녀는 아버지 왼쪽 무릎에, 손자는 오른쪽 무릎에. 아버지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얘들이 힘들었나 보네. 그래도 재밌었대요. 내년에도 가자고 벌써 졸랐어요. 막내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그래, 내년에도 가자. 잠시 후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저희도 일어나 짐을 챙기려는데 아버지가 손을 들어 저희를 멈추셨습니다. 잠깐, 모두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저희를 둘러보셨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무언가 고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할 말이 있다. 저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아버지가 기침을 한번 하시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너희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복을 빌고 복받은 사람은 감사 여행을 다닌다더라. 저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 우리 집이 가난했거든. 여행은커녕 먹고 살기도 빠듯했으니까. 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공항 유리창 너머로 비행기가 이륙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야 알겠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버지가 다시 저희를 바라보셨습니다. 복이 뭐냐? 돈이 많은 거? 건강한 거? 그것도 복이지. 근데 진짜 복은?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족이 함께 웃을 수 있는 거야.
아버지가 손주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이 녀석들이 바다에서 까르르 웃던 거 기억나냐? 네, 기억나요. 수영장에서 할아버지한테 물 튀기던 거, 모래성 쌌던 거. 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지셨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바로 조상님이 주신 복이야.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왜 지내냐? 조상님께 감사하려고 지내는 거야. 근데 진짜 감사하는 방법이 뭐겠냐? 아버지가 저희를 둘러보셨습니다. 밥상 차리고 절하는 게 감사가 아니야. 조상님이 물려주신 가족을 지키는 게 감사야. 그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게 감사야. 아버지, 나는 그걸 80년 만에 알았어.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야. 저희는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님이 눈가를 훔치셨습니다. 막내딸이 코를 훌쩍였습니다. 막내 아들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천천히 아버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32년 동안 시아버지 앞에서 늘 조심스러웠던 아내, 눈치를 보고 말을 아끼고 자신을 숨겨왔던 아내. 하지만 지금 아내의 걸음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2년 동안 며느리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여행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아내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도 약속할게요.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명절에도 그 다음 명절에도 아버지 모시고 여행 갈게요. 아버지가 건강하실 때까지, 아니, 그 이후로도 이렇게 가족이 함께하는 명절을 만들게요. 아버지가 아내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32년 동안 아버지가 아내의 손을 잡으신 적이 있었던가요? 기억이 없었습니다. 며느리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안하다. 그동안 고생 많이 시켰다. 아버지, 내가 무심했어. 내가 힘들 때 몰라줬어. 아버지가 아내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고맙다. 우리 집 며느리로 와줘서, 내 아들 옆에 있어줘서. 아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함께 울었습니다. 32년 동안 아내가 기다려온 말이었습니다. 시아버지에게서 듣고 싶었던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 그 말을 이제야 공항 로비에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이 순간에 듣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내를 안으셨습니다. 어색하게 서툴게, 하지만 진심을 담아서. 아내도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감사해요. 뭐가? 저를 이해해 주셔서. 이제라도. 아버지가 아내의 등을 토닥이셨습니다. 이제부터 잘하면 되지. 우리 모두.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것이 화해구나. 이것이 용서구나. 32년 동안 쌓인 서운함과 미움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포옹 한 번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공항을 나서며 형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한마디 해도 되냐? 저희가 형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형님은 5년 동안 혼자였습니다. 이혼 후 가족들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스스로를 고립시켰습니다. 실패한 사람이라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여행에서 형님은 달라지셨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이번 여행에서 깨달은 게 있어. 형님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가족은 버리는 게 아니구나. 내가 힘들다고 피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 형님이 저희를 둘러보셨습니다. 고마워. 데려가줘서, 다시 가족으로 만들어줘서. 저는 형님을 안았습니다. 형, 앞으로는 혼자 있지 마요. 우리랑 같이 있어요. 형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그럴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높은 빌딩, 바쁜 사람들, 달리는 차들. 나흘 전에 떠날 때와 똑같은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명절이 끝나면 허탈했습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명절은 의무였고 짐이었고 통과해야 할 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명절이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과 함께한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다음 명절이 기다려졌습니다. 이것이 명절의 진짜 의미였구나.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집 냄새, 저희 집만의 냄새. 예전 같았으면 명절 후에는 기름 냄새가 배어 있었을 것입니다. 전 부치던 냄새, 음식 준비하던 냄새, 설거지하던 냄새. 하지만 지금 집에서는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고 담백하고 편안한. 아내가 현관에 서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상해. 뭐가? 명절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부엌에 설거지 더미가 없어. 저는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여행 갔다 왔잖아. 아내도 웃었습니다. 그렇네. 진짜 그렇네. 아내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도 깨끗했습니다. 기름때가 묻은 프라이팬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싱크대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32년 만에 처음이야. 명절 끝나고 이렇게 깨끗한 부엌은.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야. 정말? 응. 약속해. 여행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희 집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가이드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가 다음 여행지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다음에는 어디 갈까? 어디 좋아? 일본은 어때? 온천 있는 대로. 좋네. 아버지 모시고 가자. 온천 좋아하실 것 같아. 아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예전에는 명절이 다가오면 어두워지던 눈이 이제는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녁마다 저희는 여행 이야기를 했습니다. 푸켓에서의 추억을 꺼내고 다음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이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함께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엄마, 다음에 어디 가요? 막내딸이 물었습니다. 일본 어때? 온천 가자. 좋아요. 할아버지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가족들의 대화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변화였습니다. 기름 냄새 대신 설렘이, 한숨 대신 웃음이 집안을 채웠습니다. 한 달 후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너희는? 저희도 잘 있어요. 다음 명절에 일본 어떠세요? 온천 있는 대로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본? 거기도 좋다더라. 그죠? 온천에서 푹 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가보자. 이 나이에 새로운 데 가보는 것도 좋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예전에 무뚝뚝하고 무거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건강하게 계세요. 앞으로 가실 때가 많으니까. 그래, 건강해야지. 손주들이랑 또 놀아줘야 하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네, 손주들도 할아버지 기다리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진심으로.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형님에게도 전화가 왔습니다. 야, 나 좀 보자. 왜요, 형? 아버지 선물 사드리려고. 같이 고르자. 형님이 아버지 선물을 사신다고 했습니다. 5년 동안 명절에도 오시지 않던 형님이 백화점에서 형님을 만났습니다. 뭘 사드릴까? 따뜻한 거 어때요? 겨울이니까 내복이나 패딩 같은 거. 그래, 좋은 거로 사드리자. 형님과 함께 아버지 선물을 골랐습니다. 따뜻한 내복, 부드러운 스웨터, 그리고 목도리. 계산을 하며 형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거 처음이다. 뭐가요? 아버지 선물 사는 거. 예전에는 그냥 용돈만 드렸거든. 형님이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아내가 있을 때는 아내가 다 해줬고, 이혼하고 나서는 아예 안 했지. 이제부터 하시면 되죠. 그래. 이제부터라도 해야지. 형님의 눈에 결의가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응? 나 고백할 게 있어. 저는 긴장했습니다. 뭔데? 사실, 작년까지는 당신이 미웠어. 아내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나 혼자 고생하는데 당신은 모른 척 했잖아. 형님들이랑 술 마시고 텔레비전 보고 나는 부엌에서 죽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어. 솔직히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 안 해. 아내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변했으니까 나를 위해 아버지한테 말씀드리고 여행을 계획하고. 그게 고마워.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더 미안해. 32년 동안 몰라서.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 아내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앞으로 잘 살자. 남은 인생은. 그래. 잘 살자. 저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음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추석이었습니다. 저희는 일찌감치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일본 규슈의 온천 마을로. 아버지, 비행기표 예약했어요. 그래. 벌써? 네. 좋은 자리로 잡았어요. 편하게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이건 뭐, 팔자가 늘어졌네. 전화기 너머로 손주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온천 같이 가요. 그래, 가자. 할아버지랑 같이 가자.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기름 냄새 대신 온천 향기가, 설거지 소리 대신 웃음소리가 우리 가족의 명절을 채울 것입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아내가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만약 제가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만약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어땠을까? 아마 저희는 지금도 똑같이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명절마다 아내는 지쳐 쓰러지고 저는 모른 척하고 아버지는 제사를 고집하시고 그렇게 서로를 원망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바뀌었습니다. 아내의 용기로, 저의 결단으로, 아버지의 이해로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한 번의 여행이 32년의 관계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힘드신 분들께, 명절이 두려우신 분들께, 변화를 꿈꾸지만 용기가 없으신 분들께 바꿀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며 저는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다시 떠올립니다. 가난한 사람은 복을 빌고 복받은 사람은 감사 여행을 다닌다더라. 저희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저의 할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래전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은 가족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에 감사하는 방법은 제사상을 차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복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고 사랑을 지키고 행복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였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예순이 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명절의 진짜 의미를, 제사의 진짜 뜻을, 가족의 진짜 가치를.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늦은 깨달음도 깨달음입니다. 늦은 변화도 변화입니다. 늦은 사랑도 사랑입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이라도 말씀하시면 됩니다. 힘들었어.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이 네 마디가 가족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네 마디가 명절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네 마디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아내와 함께 여행 책자를 봅니다. 다음 명절에는 어디를 갈까? 그 다음에는 또 어디를 갈까? 기름 냄새 나는 부엌 대신 설렘 가득한 거실에서 전 부치는 소리 대신 가족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아내가 제게 말합니다. 여보, 유럽은 어때? 언젠가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좋지. 아버지 건강하실 때 같이 가자. 그래. 가자. 다 같이. 저희의 명절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기다림입니다. 설렘입니다. 행복입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저는 이 한 문장을 여러분의 가슴에 남기고 싶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조상님께 드리는 가장 큰 제사상입니다. 조상님은 후손들의 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후손들의 행복을 원하십니다. 조상님은 화려한 음식상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후손들의 웃음소리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가족을 안아주십시오. 오늘 사랑한다고 말해주십시오. 오늘 함께 웃어주십시오. 그것이 조상님께 드리는 가장 정성스러운 제사입니다. 그것이 돌아가신 분들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행복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그리하면 조상님도 가족도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모두가 행복할 것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늘 웃음꽃이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